항상 과거의 모든 경험상 네. 지정학적 사건은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였다. 유일하게 그것이 맞지 않았던 것이 결국 물가와의 전쟁이었거나 아니면 소위 오일 쇼크라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났던 거지,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평상적으로는 그 이후에 나머지 케이스들은 항상 우상향에서 끝났다.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좀 텀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안에 먼저 하실 거는 레버리지로 뭔가를 하셨던 분들은 빨리 그건 꺼야 됩니다. 2주 후에 대충 방향성이 잡힐 거예요. 적어도 유가는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그 전쟁은 지속될지언정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2주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연구실은 경제적 본능 시간인데요. 이렇게 날아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달리던 코스피 이란 사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당장 유가와 물가의 압박이 걱정되죠. 이런 불안한 시기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이란 공격 보면서 야, 트럼프가 참 여러 가지 하는데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경제 문제는 차치하고 미국과 이란이 지금 핵 협상 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면 대화 중에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 이렇게 글로벌한 투자 관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정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시던데 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조금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는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핵협정이 돼 있었죠. 오바마 때. 예, 오바마 때 돼 있었고 네, 그걸 바로 걷어찼던 게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걷어차고 그걸 안 지킨다고 지금 이란을 공격한 셈이 돼서 이게 좀 뭔가 이게 뭐랄까 악의가 안 맞죠, 좀. 예, 그래서 뭐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AI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미나이도 네네네. 안 될 것 네네. 같은데 어쨌거나 트럼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상황 자체는 트럼프의 그러한 중간 선거용 그러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 하나 플러스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또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싶은 욕망, 요 두 가지가 결합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로 그 상도덕에 맞지 않는 거죠. 그쵸. 예,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뒤통수를 친 거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까지 그 소위 전례가 없는 방식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네. 걱정은 저도 이게 제2의 빈 라덴을 만들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길게 놓고 보면 전 세계가 사실은 그 이런 테러의 공포에 살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저희 경제적 본능에서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와 바로 연결되기 그럼요. 때문이겠죠.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해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0년 우방이었던 유럽이 지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맞습니다. 그렇고 가장 큰 이유가 이 한번 영국의 그 스타머 총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과거 이라크 전쟁 때의 교훈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전쟁 해봐야 결과는 안 좋고 사람만 죽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 서구 열강이 중동과 관련해서 뭔가 개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죠. 한 번도 없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벌인 것을 보고 다들 놀랐고 당연히 시장은 매우 놀랐고 그래서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검은 화요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루에 코스피가 7%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와, 12시간 만에 수뇌부가 제거되고 하메네이부터 다 죽었대라고 하니까 장 초반에는 좀 이거 금방 끝나겠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정보가 접해지자 또 쭉쭉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확전 없이 단기 만약에 봉합될 경우 이건 시나리오 1입니다. 매우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이걸로 다시 갈 수는 있을까요? 일단 시나리오 1 단기전일 때. 항상 과거의 모든 경험상 네. 지정학적 사건은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였다. 원래는. 네, 뭐 늘 그래 왔다. 네. 유일하게 그것이
맞지 않았던 것이 특히 이제 유럽 중심에서 일어났던 게 1970년대 이후에 한 7, 8번 정도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그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긍정적 시나리오가 아니었던 게 딱 2번 정도 있습니다. 음흠. 하나는 그러니까 가까이는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것도 금방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하고 있죠. 4년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때 이 주가가 2022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벌써 먼 얘기 같지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되게 안 좋았죠. 그때 한번 첫 번째 안 좋았던 케이스 하나. 네. 1년 내내 안 좋았던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더 멀리 가면 1973년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중동 제4차 전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 이 둘 간의 전쟁이 10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있을 때는 거의 시장이 거의 반토막이 유럽 기준으로 반토막. 1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두 케이스를 제가 드는 이유는 그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음흠. 케이스인데 무슨 거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는 그때 유가가 한 120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사실은 유가도 유가였지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넘쳐났던 돈 때문에 물가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하필 또 유가 그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얹어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네. 그다음에 대차대표를 축소하는 긴축하는 것이 2022년 내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박살이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방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러우 전쟁 이슈가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이슈였다. 그래서 그건 좀 제껴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1973년 정말 먼 얘기인데 하필이면 또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중동 상황이네요. 예,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인데 그 당시에는 이란하고 이집트, 시리아하고의 경쟁이었는데 전쟁이었는데 그때는 그 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1차 석유 파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오일 쇼크. 네. 70년대 오일 쇼크가 바로 그 이슈입니다. 예, 네. 73년도에 그 10월 달에 처음으로 석유, 원유를 무기화했던 그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10월 달 전에 9월 달까지만 해도 배럴당 3.5달러 하던 유가가 지금은 뭐 너무 먼 얘기겠지만 3.5. 네, 네, 좋네요. 여하튼. 네. 그건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으로 환산하면 확 높겠죠. 사실은 그쵸, 예, 그쵸. 지금 정도 될 텐데 그것이 불과 3개월 만에 1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원유도 부족했을 뿐더러 금수 조치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200달러 넘게 간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정도까지 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바통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네. 이 두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결국 물가와의 전쟁이었거나 아니면 소위 오일 쇼크라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났던 거지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평상적으로는 그 이후에 나머지 케이스들은 항상 우상향에서 끝났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사실은 우상향의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단기간에 끝났을 것이라는 조건이 강하게 걸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길어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길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 그러니까 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슈들이 다시금 우리가 공포 속에서 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10만 알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도 트럼프 속마음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진짜 여러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그 몸 안에. 불과 시간 단위로 말하는 게 톤이 바뀌잖아요. 말하다가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아무도 이거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소위 이제 정황상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위 극단적으로 이것이 막 한 달 넘어가고 2달, 석 달 갈 케이스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적어도 한 2, 3주 안에 끝날 확률 뭐 이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 유가 때문에 사실은 다 이걸 보는 겁니다. 메인 팩터는 유가다. 예. 네. 유가 때문에 보는 건데 네. 이게 최악의 경우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로 보면 번스타인에서 예측한 거에 의하면 150달러까지 다시 간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말 한마다나 5, 60불대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일만 아니었으면 기본적으로는 공급 과잉이거든요.
미국도 생산해. 예. 그죠? 오펙도 생산하고 지금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소위 그 리저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축유 수입을 줄이면 유가 올라가고 느리면 유가 올라가고 줄이면 유가 빠지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미국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국 어. 비축유가 관리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었는데 지금 공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걱정이잖아요. 이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냉정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로 놓고 보면 중동 국가도 그렇고 트럼프조차도 그렇고 이란도 중국도 모두가 유가는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이게 첫 번째로 유가 올라가면 중동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오히려 P 곱하기 QAG 전체 매출이 나오는데 P는 가 너무 급등하면 Q가 줄어서 전체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도 사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은 그 가격이 모든 걸 시장이 결정한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오펙이 괜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사우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덜 생산하면서조차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우디도 그렇고 이란도 전체 자기들 지금 GDP 버는 것의 거의 절반이 다 지금 원유 수출인데. 주로 중국으로. 네. 그러니까 이란이 그나마도 지금 수출이 아예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걸어 잠그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유가가 급등하거나 원유 수송이 막히는 건 아무도 원치 않는다. 네. 그래서 그 사례로 이게 지금 이란이 지금 죽자사자 덤벼드는 것 같았는데 불과 어제 나온 얘기 보면 이란이 나서 갖고 사우디의 최대 정제 시설을 때린 건 우리가 아니야. 라고 처음으로 변명하고 나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위 우리의 밥그릇 우리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밥그릇을 완전히 깨갖고 담을 밥이 없을 상황은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전쟁 때 프로파간다로 그 적국에서 오히려 그런 아군들을 쳐서 그 국민들의 사기나 이런 것들을 분노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작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일환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란이 지금 되게 강하게 나온 것 같지만 적어도 원유 수출입을 끝까지 막을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방식으로 원유의 숨통을 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소위 공격을 해야 주변국들이 소위 중동 국가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주변 오만 뭐 이런 데들이 다 나서 갖고 미국을 말리겠죠. 원유에 관한 이해관계가 높은 인근의 국가들이 미국 그러지 마. 쟤 정말 그러다 날뛰잖아. 이런 식의 어떤 유도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실 지금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도하는 거지 이것이 끝 갈 때까지 가갖고 그래 나도 어차피 죽을 건데 너희도 다 같이 죽자. 이거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카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은 완전 그렇죠. 그러니까요.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맞습니다. 테고 물가가 올라가면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금 사실 물가가 지금 다시 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다음 주 말에 발표될 PC 그거 물가. 좀 주목되네요. 네. 다음 주에 발표될 PC 물가에 앞서서 어제 발표됐던 것이 ISM 제조 PMI 안에 지불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50 이상이면 확장인데 70이 넘었어요. 지금 상당하네요. 그러면서 사실 그러니까 지불 가격인 게 딴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려면 뭘 사와서 만들어야 되죠. 사오는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1월 달 지금 발표될 PC 물가가 12월에 이어서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PC 물가 자체가 한 0.4%나 0.5% 전월비 그러면 연율로 환산하면 5, 6%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연준 지금 케빈 워시로 의장 바꾼다 한들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에 유가까지 계속 강세로 가는 것을 방치해 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생각합니다. 약간 합리적인 예측이긴 한데 또 상대는 또 음. 중요한 팩터는 또 트럼프가 보통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라서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 조건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몸으로 이렇게 불똥이 튀는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도 보세요. 환율 17년 만에 그 외환위기 이후로 1,500원 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타격이 커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건 마치 우리가 김유신 장군의 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면 말이 늘 가던 술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인 건데 지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은 달러는 약세 방향성이 맞거든요. 트럼프가 이 기가 시작된 이후에 달러는 약세. 트럼프가 원하기도 했지만 네. 강달러가 14년간 장기화되면서 너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네. 고평가됐기 때문에 지금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고 실제로 그 방향성을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단 모든 것은 거래 유동성이 높은 미국 달러로 모든 걸 환전하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 방향성이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면은 뭐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답이 없죠. 상식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미국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러 얘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달러가 사실 이런 국면이 되면 말씀하셨던 이유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과거에는 좀 세게 높아졌던 것 같은데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는 이번 국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과거 같으면 지금 엄청 뛰어야 되고 그렇죠. 금 오르듯이 올라야 되는데 미국 국채도 사실은 지금 엄청 강세, 금리도 낮아지면서 강세를 가야 되는데 미국 금리가 안 내려오잖아요. 네. 장기 금리가. 미국 국채 못 믿겠어 이건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가장 크고 금이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금이 스스로 잘한 게 아니라 미국 국채, 달러 표시 국채가 금한테 그 자리를 좀 내주고 있다. 이것도 결국 트럼프가 잘 못했네 이런 결론과 맞닿아 있네요. 꼭 트럼프가 누가 왔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긴 했는데 워낙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필이면 트럼프가 그걸 자극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꽤 많이 하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도 안 좋고 안 좋았습니다. 또 다들 다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특히나 타격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많이 올라서이기 때문일까요? 그게 제일 쉽죠. 많이 올라서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이긴 그러니까 하죠. 작년에도 한 75% 올랐고 올해도 지금 2달 지났는데 50% 좀 과했죠. 어머 한 달 만에 5천에서 막 이렇게 7천으로 상단을 올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망을. 매일매일 올랐으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저 큰 종목들이 매일매일 올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5천조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했는데 당연히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급락이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건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습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올렸었던 것들이 이게 특히 올해 들어와서 특히 또 2월에 들어와서 우리 지금 그 사이에 못 올라탔던 분들이 레버리지로 또 많이들 투자를 하셨잖아요. 레버리지 위험해요. 이게 네. 빚내서 투자하면 이게 남의 돈으로 투자하면 그것만 갚으면 되니까 오를 때는 너무 좋죠. 근데 빠질 때는 이게 또 다 갚아야 되잖아요. 네. 빠진다고 덜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것들이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일단 스스로 털기도 하고 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그 아주 격한 반응을 나는 것 자체가 확실히 시장에 신용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좀 많았었구나를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인들도 상당히 파는 것 같던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냉정해 보면 외인은 그러니까 많이 팔아 보이는 거지 절대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규모가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네. 뭐 4, 5조 팔아 갖고는 일이 있지만 간의 기별도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 연초에 지금 그러니까 이걸 절대 금액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제는 네.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예전엔 하긴 4, 5조 그러면 예. 오 너무 많이 빠졌는데 전체 대비 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니군요. 예를 들면 1,000조 대의 4, 5조랑 네.
5천조 대의 4, 5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게 절대 금액으로 너무 보시지 마라. 뭐 이게 네. 하도 요즘에 조조조 하니까 이게 조가 똑같지도 않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연초에 보면은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이 한 31% 2%였는데 1월 말에 36점 몇 %였고요. 2월 말 지난주 금요일에 37.78 뭐 이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네. 오늘은 모르겠지만 어제 이것이 37.4 그러니까 0.3% 포인트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대세장었군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아마 외국인 지분 보시면 네. 별로 안 빠졌어요. 어. 그러니까 절대 삼성전자 51%에서 지금 빠져도 어제 기준으로 50.03 어허. 아직도 50%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은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지금 저가 매수해도 돼요?"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하고 나가던데요. 이런 질문도 같이 들으시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셔야 될 것은 절대 규모가 아니라 어허. 얼마나 들고 버티고 있느냐 그 어. 금액을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도 규모에서 4, 5조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인 팁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게 단기전으로 끝날지 장기전으로 갈지는 신만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해를 고려했을 때 길게 가는 거는 모두에게 안 좋을 걸 과연 그 길로 갈까라는 말씀까지는 해주셨지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나의 그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꾸준히 사고 있었던 주식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시니까 이 시점에는 잠깐 멈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만 그동안 샀던 것보다는 조금만 덜하게 그래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좀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측해서 뭔가를 하기는 아직은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제 겨우 이제 이틀 지난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뭐 엄청 장이 지난 것 열리고 같지만 장이 열리고 이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주말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도 이틀 지난 거고 우리 기준으로도 이제 이틀 짠 겁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좀 텀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안에 먼저 하실 거는 레버리지로 뭔가를 하셨던 분들은 빨리 그건 꺼야 됩니다. 아, 레버리지는. 전산에 예, 레버리지는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지 않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레버리지가 내가 확신이 있으면 여기 더 태워야 돼요. 반등한다고 생각하면 이걸 갖고 있으면 근데 지금 그럴 자신 있는 분은 저는 없거든요. 아까 신만이 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건 알 수 없기 트럼프도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결국은 우리가 늘 유가를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유가의 방향성이 확정되려면 제가 왜 이제 그 2주 정도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2주 후에 대충 방향성이 잡힐 거예요. 비축유가 2주인가요? 비축유는 많죠. 7개월. 막 7개월까지 되는데. 그럼 한국이나 2주는 대략 이게 원래 그 중동 지역이 생산했을 때 밖으로 못 빼면 이걸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이게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정에서 이렇게 기름 뽑아내면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처럼 틀었다가 잠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거든요. 한번 뚫으면 계속 이게 고갈될까지 나와야 됩니다. 잠깐 멈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뽑을 때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뚫으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걸 어딘가로 계속 배달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조선이 매일 거기 가서 잔뜩 실어갖고 매일매일 나오는 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1,800만 배럴이라는 거잖아요. 하루 네. 1일 전 세계가 1억 배럴 정도 쓰는데 1,800만 배럴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20%전 세계 원유의 20%가 그렇죠. 그게 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달 정도가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러면 강제로 잠가야 되죠.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이걸 잠그고 나면 언제든 다시 틀면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다시 트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리고 틀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나. 이런 가능성도 초기화 있게. 되는 거구나 일종의. 그렇죠. 이게 지하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네. 이게 생산량이 확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것은 근본적인 장기적인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 이제 대충 한 달 정도인데 2주 정도 지나면 적어도 만약에 저장고가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차려면. 그러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 배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어줘야 되니까. 거기서 하다못해 이렇게 대부분 지금 그 유조선 그 선주들은 그걸 보관만 해주고도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어야 된다 거기에. 네. 그러니까 빈 유조선 배들이 자꾸 들어가줘야 돼요. 그것이 일단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그것만 돼도 제가 보기엔 유가는 상당히 하향 안정화될 거고 이란이 지금 분위기 봐서는 직접 때리진 않잖아요.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우디 뭐 정유시설 같은 거. 그럼 적어도 유가는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이제 이런 그 전쟁은 지속될지언정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이주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유가의 방향과는 조금 별도로 좀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라고 또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유가의 상황을 2주 정도 면밀히 지켜본 다음에 행동에 나서라. 그때는 예측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 안에도 대충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어허. 싶긴 한데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무기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부족하지 네.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우리 항상 반대로 들어야 됩니다. 저 얘기 왜 하지? 그렇죠. 하면서.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네.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카타르가 지금 패트리엇이 앞으로 4일 후면 다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3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지금 60억짜리 지금 패트리엇으로 지금 그걸 깨고 그쵸. 있으니 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칠 거고 물가가 금리에 또 영향을 미칠 거고 금리의 또 상황은 연준의 결정에 또 이렇게 될 텐데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지켜보는 단계. 그다음에 2주 뒤에 뭐 빠르면 1주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행동에 나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또 다음 시간을 준비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 그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그 1주 동안 해야 될 일, 유가를 주목하라 말고 또 있나요? 뭐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격이 시장이 가장 먼저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유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시장이 얼마나 빨리 반영하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걸 얼마나 빨리 반영하느냐가 중요한데 의외로 시장은 먼저 반영해서 바닥을 찍고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의 그러한 기술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 수급도 한번 꼭 같이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유가와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